당신이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의 아들에게 살해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1383년 늦가을. 함경도 함주, 군막 앞에 낡은 두루마기를 걸친 남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나이 42, 이가 빠지고 볼이 꺼진 이 사내는 손에 소개장 한 장을 들고 있었는데 보낸 사람은 당대 최고의 학자 정몽주였습니다. 군막 안에서 병사들의 훈련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한가운데 동북면 도지위사 이성계가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그날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실록에는 딱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성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요? 남자는 웃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남자는 떠나면서 병영 앞 늙은 소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칼로 껍질을 벗기고 하얀 속살 위에 붓으로 시를 적었습니다. 한 그루 소나무여, 아득한 세월을 견뎌 몇만 겹 산속에서 자라났구나. 다행히도 훗날 다시 보게 되려는가? 인간 세상의 만남은 잠깐 사이에 지나간 자취되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여행 내내 시를 여러 편 남겼습니다. 늘 지필묵을 갖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종이에 써서 이성계에게 건네면 되는 일을 굳이 모든 사람이 지나다니며 볼 수 있는 소나무에 새겼습니다. 이건 시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공개선언이었던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나러 왔고 다시 올 것이다. 병영의 장교들과 병사들이 이 글을 보게 만들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잊히지 않도록 계산한 거죠. 10년 넘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남자가 마지막 남은 패를 걸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정도전. 그리고 이 만남으로부터 9년 뒤 고려는 사라지고 조선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법을 만들고 수도를 설계하고 궁궐의 이름을 짓고 심지어 그 나라의 이름까지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나라가 세워지고 겨우 6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의 아들 손에. 그리고 그 이름은 467년 동안 역적으로 남았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 왜 조선에서 가장 먼저 지워졌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관심이 생기셨다면 댓글에 궁금이라고 달아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천재적인 혁명가, 이성계를 찾아가 왕으로 만든 전략가, 조선의 설계자. 그런데 이 이미지 자체가 절반은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에 대한 기록 대부분이 태조실록에 들어있는데 이 실록의 최종 편찬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도전을 죽인 이방원의 신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정도전의 최후에 대해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방원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다가 처형되었다. 467년 동안 정도전은 이 한 줄 때문에 비겁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기록한 사람은 이방원 편입니다. 승자가 쓴 역사에서 패자의 마지막 장면이 위엄있게 그려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하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정도전이 아닙니다. 실록의 행간을 읽고 삼봉집의 정도전 자신이 남긴 글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정도전에 대해 가장 먼저 깨야 할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도전을 냉철한 전략가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날카로운 눈빛에 모든 것을 계산하는 체스 플레이어 같은 이미지.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도전은 감정적이었고 덜렁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록에 직접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성계가 나이가 들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리를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조정회의 중에도 울고 연회에서도 울었습니다.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외출한 적도 있었어요. 말을 몰던 하인이 대감 신발이 다릅니다 라고 지적하자 정도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상관없다. 말을 타고 가면 오른쪽 사람은 오른쪽 신발만 보고 왼쪽 사람은 왼쪽 신발만 볼 테니까. 그리고 그대로 짝짝이 신발을 신은 채 같다고 합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나라를 설계할 만큼 비범했지만 일상에서는 구멍이 숭숭 뚫린 사람.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체구도 뚱뚱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삼봉집에서 뺨이 풍요하고 배가 나왔다고 적었을 정도예요. 나중에 명나라 주원장이 정도전을 압송하라고 요구했을 때 조선 조정의 변명이 걸작이었습니다. 배 불러오는 병에 걸려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왕자의 난 때 이웃집으로 도망쳤을 때 그 집 주인이 이방원에게 고발한 방식도 이랬습니다. 배 불룩한 사람이 저희 집에 숨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차갑고 날카로운 전략가와는 전혀 다른 인간이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적을 만들기를 밥 먹듯이 했으며 타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바로 이 성격이 정도전을 혁명가로 만들었고
동시에 정도전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돌려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1342년 경북 봉화. 정도전은 향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향리라는 건 지방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양반도 아니고 천민도 아닌 중간 어딘가에 있는 가문이었죠. 아버지 정운경이 과거에 합격하면서 처음으로 중앙관리가 배출되었는데 이 아버지가 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정도전, 돌을 전한다. 정도존, 돌을 보존한다. 정도복, 돌을 회복한다. 전하고 보존하고 회복하라.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건 이 소망, 이것만 봐도 이 집안이 학문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362년 21살에 과거에 합격합니다. 같은 시기에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한 사람들 이름이 화려합니다. 정몽주, 이숭인, 김구용, 박상충. 이 사람들은 모두 이 세계 문화에서 배웠고 나중에 고려말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 시절의 정몽주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도덕과 문장의 으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죠. 나의 학식은 비천하고 졸렬하다.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어울리면서도 스스로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1366년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이어 돌아가십니다. 25살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영주에서 3년상을 치렀는데 이때 정몽주가 책 한 지를 보내줍니다. 맹자. 정도전은 이 책을 하루에 한 장 혹은 반 장씩 읽었다고 합니다. 제삿날을 제외하면 매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맹자에는 다른 유교 경전에 없는 두 가지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역성형 명론. 왕이 왕 노릇을 못하면 바꿀 수 있다는 사상. 다른 하나는 민본 사상.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임금이 가장 가볍다. 일부 제왕들은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한 적도 있을 정도로 맹자는 지배자에게는 위험한 책이었습니다. 25살의 정도전이 부모를 잃은 슬픔 속에서 이 책을 3년 동안 곱씹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3년상이 단순히 애도의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도전이라는 혁명가의 사상적 기초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 셈이니까요. 3년상을 마치고 돌아온 정도전은 성균관 박사가 되어 성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374년 공민왕이 시해됩니다. 그 뒤를 이은 건 우왕이었고 실권을 잡은 건 권신 이이님이었습니다. 이이님은 망해가는 원나라와 다시 손잡으려 했고 정도전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선왕이 이미 명나라를 섬기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와서 원나라를 섬기다니 당치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이님의 오른팔 경복흥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나라 사신의 머리를 베어오거나 아니면 결박해서 명나라로 압송하겠습니다. 33 관료가 최고 권력자의 집에 가서 이런 말을 던진 겁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1375년 전라도 나주로 유배. 여기서부터가 정도전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나주 회진현 거평부곡 소재동. 지금 주소로는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백동마을입니다. 차로 가면 서울에서 4시간쯤 걸리는 곳인데 1375년에 두 발로 걸어가면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냥 시골이 아니었습니다. 부곡이라는 곳은 천민 집단이 모여 사는 부락이었습니다. 조정의 관료가 천민들이 사는 마을에 던져진 겁니다. 정도전은 이곳에서 황현이라는 사람의 집에 새들어 살았는데 삼봉집에 이 시절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임시로 살고 있는 집이 낮고 기울어지고 좁고 더러워 마음이 답답했다. 하루는 들에 나갔다가 눈썹이 기다랗고 머리가 희끗한 한 농부를 만납니다. 이 농부가 정도전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옷자락이 길고 소매가 넓으며 행동을 천천히 하는 것을 보니 선비인 것 같은데 손발에 굳은 살이 없고 뺨이 풍요하고 배가 나왔으니 벼슬하던 사람이 아니요? 죄를 얻어 추방된 게 아니면 여기에 올 리가 없는데 무슨 죄를 지었소? 정도전이 답합니다. 그러하오. 죄를 지은 사람이요. 농부가 다시 묻습니다. 그 물음이 놀랍습니다. 구복의 봉양이나 처자의 양육이나 좋은 거마 때문에 불의를 저질러서 쫓겨났소? 아니면 권신에 붙어 아첨하다가 걸렸소? 정도전이 아니라고 하자 농부가 또 묻습니다. 그럼 밖으로는 청렴한 척하면서 안으로는 녹만 축내다가 들켰소? 정도전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 농부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대강 알겠소. 그대는 힘이 모자라면서 큰 소리를 좋아하고 때를 모르면서 직언을 좋아하고 아랫사람이면서 윗사람의 마음을 거슬렀겠지.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으니 나라법이 관대한 줄 아시오. 정도전은 이 농부를 보고 은군자 숨은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천민불악에 사는 이름 없는 농부가 조정의 온갖 부패 유형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관료, 겉으로만 청렴한 관료, 큰 소리만 치는 무관, 아첨으로 벼슬을 유지하는 관료. 이 사람은 글을 몰라도 세상의 구조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까지 정도전은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가르치는 엘리트였습니다. 백성이 중요하다는 걸 책으로 읽었지
백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 적은 없었죠. 그런데 나주의 천민부락에서 2년을 살면서 정도전은 처음으로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시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삼봉집에는 이 마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하나 남아 있습니다. 술을 잘 빚는 황현의 아내, 글을 조금 아는 김성길, 코가 높고 얼굴이 길쭉한 서한길이라는 중 마을의 사투리와 속담을 모르는 것 없이 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철마다 토산물을 얻으면 반드시 술과 함께 가져와서 정도전과 한껏 즐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유배온 죄인을 천민들이 먹여 살린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겠습니다. 정도전이 나중에 조선 경국전에 쓴 문장이 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이 문장은 맹자에서 온 사상이지만 그 사상에 피와 살을 붙인 건 나주 소재동의 인연이었을 겁니다. 책에서 읽은 민보는 이론이지만 천민들과 술을 마시며 배운 민보는 경험이니까요. 유배가 끝난 뒤에도 정도전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1377년 풀려났지만 개경 출입 금지 상태였습니다. 삼각산 아래 작은 집에서 글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삼봉집에 이 시절의 시가 한 줄 남아 있습니다. 옛 친구들은 편지조차 끊어버렸네. 서울에서 잘 나가던 시절의 동문들이 유배 다녀온 정도전에게 연락을 끊은 겁니다. 34세 유배되어 42의 이성계를 만나기까지 약 9년. 현대로 치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40이 넘도록 재취업을 못한 시간입니다. 그 9년 동안 정도전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맹자를 수백 번 읽고 새로운 나라의 밑그림을 머릿속에 그린 것. 그리고 1383년 가을 마지막 패를 들고 함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환상을 깨야 합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발견했다는 프레임. 마치 정도전이 장기판 위에 기사를 고르듯 이성계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1383년에 정도전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직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친구마저 편지를 끊었습니다. 반면 이성계는 동북면 최고사령관이었고 외구토벌로 전국적인 명성을 쌓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성계가 정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정도전에게는 다음 수가 없었어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소나무에 시를 새긴 행동도 그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편지로 조용히 건넬 수 있는 시를 병영 앞 나무에 공개적으로 새긴 건 이성계가 나중에 자신을 잊어버릴까 봐 보험을 건 겁니다. 한 번의 만남은 덧없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만남을 병영의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들어서 이성계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절박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반대편에서 봅시다. 이성계도 정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이성계는 무인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백전백승이었지만 정치판에서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고려 조정의 문벌 귀족들은 이성계를 변방의 무부로 취급했고 개경의 정치게임에서 이성계에게는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문관 브레인이 절실했습니다. 정도전은 과거 급제자이고 성균관 박사 출신이고 이이님에게 맞서다 유배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개혁의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 만남이었던 겁니다. 한쪽에는 칼이 있지만 명분이 없었고 다른 한쪽에는 명분이 있지만 칼이 없었습니다. 정도전의 계산은 적중합니다. 이듬해인 1384년 이성계의 후원으로 관직에 복귀하고 고지여 정몽주를 수행해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옵니다. 10년의 유랑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388년 고려의 운명을 가른 한 해가 옵니다.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자 최영과 우왕은 요동 정벌을 결정합니다. 5만 대군이 압록강을 향해 북상했습니다. 이 숫자를 현대로 옮겨보면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꽉 채우고도 남는 인원입니다. 그 규모의 군대가 장마철에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를 치러 가는 겁니다. 이성계는 처음부터 이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이유 4가지가 기록에 남아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 여름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 왜구가 뒤를 칠 위험, 장마철 무기가 녹쓰는 것.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조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88년 5월 위화도 압록강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섬에서 이성계는 말머리를 돌립니다. 5만 대군이 되돌아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압록강 위의 좁은 섬에서 수만 명의 병사와 군마가 방향을 바꿔 남쪽으로 향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수레바퀴가 빠지고 빗속에서 갑옷이 무거워지고 그 행렬이 수십 리에 걸쳐 이어지는 광경. 이것이 위화도 회군입니다. 쿠데타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하기엔 그 규모와 무게가 남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도전은 어디 있었을까?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정도전이 위화도에 함께 갔다는 기록도 가지 않았다는 기록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군 직후의 행보는 분명합니다. 이성계가 개경을 장악하자마자 정도전을 성균관 대사성에 앉힙니다. 조주는 사헌부 대사헌에 칼을 든 이성계와 명분을 든 정도전 두 사람의 합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 다음 4년간의 일은
흔히 조선 건국 과정이라고 한 줄로 압축되지만 실제로는 피와 배신이 뒤엉킨 시간이었습니다. 우왕이 폐위되고 창왕이 올라왔다가 또 폐위되고 공양왕이 추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도전과 조주는 우왕 창왕이 공민왕의 진짜 혈통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라는 논리를 밀어붙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지금도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도전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결별이 일어납니다. 정몽주,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나러 갈 때 들고 간 소개장을 써준 사람이 정몽주였습니다. 3년상 때 맹자를 보내준 사람도 정몽주였습니다. 정도전 스스로가 우리나라 도덕과 문장의 으뜸이라고 불렀던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정도전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려 했고 정몽주는 고려를 개혁하되 왕조는 지키려 했습니다. 같은 스승에게 배우고 같은 책을 읽고 같은 꿈을 꾸던 두 사람이 방법론에서 갈라진 겁니다. 1392년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합니다. 정몽주는 이 틈을 타서 정도전과 조준, 남은 등을 탄핵합니다. 정도전을 처형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정도전은 유배지에 있었고 정몽주가 보낸 사람이 실제로 신문하러 내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이 위기를 끊어낸 건 이방원이었습니다. 조영규를 보내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입니다. 여기서 감정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 짚겠습니다. 정몽주가 죽은 뒤에도 정도전은 삼봉집에서 정몽주를 극찬한 글을 한 줄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도덕과 문장의 으뜸이라고 썼던 문장, 정몽주의 학식이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한 문장, 정몽주를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고 쓴 문장, 전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정말로 원수가 된 사람이라면 이 글들을 왜 지우지 않았겠습니까? 실록에서는 정도전과 정몽주가 나중에 원수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정도전 자신이 남긴 기록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1392년 7월 17일 공양왕이 왕위를 내놓고 수창궁에서 이성계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장면도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성계는 국세받기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물론 이런 장면은 고대부터 왕위에 오를 때 반복되는 양위 거부의 정치적 제스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왕위에 오른 뒤 이성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도전에게 관직을 쏟아부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문화실황찬성사, 동판도평의사사, 판호조사, 판상서사사, 보문각대학사, 직영연 예문춘추관사, 의흥친군 이절제사. 이 관직들의 뜻을 한국어로 풀면 정책 결정, 인사, 재정, 군사, 문한, 나라 경영의 핵심이 전부 한 사람에게 들어간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도전의 책상 위에서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것들의 목록을 보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경복궁이라는 이름, 시경에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만년 그대의 큰 복을 빌어본다라는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정도전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경복궁 안의 전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모두 정도전이 이름을 지었고 각각의 이름의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심어놓았습니다. 근정전,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라. 사정전, 깊이 생각하여 정사를 하라. 강령전, 편안함을 누리되 그 편안함이 백성에게서 나왔음을 잊지 마라. 왕이 매일 앉는 자리의 이름에 왕을 향한 경고를 새겨넣은 겁니다. 한양 도성의 사대문도 정도전의 작품입니다. 동쪽 흥인문에는 인, 남쪽 숭례문에는 예, 서쪽 도니문에는 의, 북쪽에는 지, 그리고 도성 한가운데 보신각에 신을 배치했습니다. 인이 예지신, 유교의 5가지 덕목으로 도시 전체를 감싸는 구조. 지금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이라는 이름은 속칭이고 공식 명칭인 흥인지문과 숭례문은 630년 전 정도전이 지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에서 내리고 숭례문을 지나갈 때 그 이름들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작업을 하면서 정도전은 동시에 나라의 헌법에 해당하는 조선경국전을 집필합니다. 1394년에 완성된 이 책은 조선 500년 통치의 기본 틀이 된 경국대전의 모태입니다. 그런데 조선경국전에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왕의 자질은 한결같지 않다. 어둡기도 하고 현명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천하의 인재 중에서 선발된 재상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왕을 만든 사람이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을 쓴 겁니다. 이것이 정도전의 핵심 구상이었습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 왕은 상징이고 실제 국정은 재상이 이끈다. 이 구상의 의미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정도전은 왕을 모시려 한 게 아니라 왕이 함부로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려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상이 정확하게 한 사람의 미래를 위협했습니다. 이방원, 이성계의 5째 아들,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유능했고
건국 과정에서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정몽주를 제거한 것도 이방원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조선 건국의 최대 공신이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세자가 된 것은 이방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성계의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막내 아들 이방석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11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도전이 이방석을 세자로 밀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세자 책봉을 주도한 것은 이성계 본인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반대하지 않았고 세자의 교육을 맡았습니다.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정도전의 정치 구상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재상 중심 정치, 왕은 상징, 실권은 재상. 이 구조에서는 왕이 강하면 안 됩니다. 어린 왕, 재상의 보좌를 받아야 하는 왕이 오히려 이상적이었던 거죠. 반면 이방원은 그 자체가 강력한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입장에서 이방원이 왕이 되면 자신이 설계한 재상 중심 정치는 불가능해집니다. 이방원의 입장에서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가 관철되면 자신은 영원히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충돌은 사병역파에서 폭발합니다. 정도전은 왕자들과 공신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병을 모두 국가 군대로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어린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사병을 가진 형제들이 존재하면 그 자체가 위험이니까요. 이방원에게 이것은 칼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병이 없으면 이방원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도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요동정벌을 추진합니다. 이것이 진짜 명나라와 전쟁을 하려 한 건지 아니면 요동정벌을 명분으로 왕자들의 사병까지 국가 군대에 흡수하려는 전략이었는지는 지금도 역사학계에서 논쟁 중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모든 것이 이방원에게는 자기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정도전이 죽은 뒤 이방원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병역파입니다. 정도전을 죽인 명분이 사병역파와 요동정벌이었는데 정작 정도전이 하려던 사병역파를 이방원이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방원도 사병역파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칼자루를 정도전이 쥐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책을 누가 쥐느냐가 문제였습니다. 1398년 태조 이성계는 노쇠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성계와 정도전 사이에는 우리가 군신관계라는 단어로 담을 수 없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왕이 된 후 정도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자신을 송원거사라고 불렀습니다. 거사란 불교에서 수행하는 제가 신도를 뜻하는 말인데 왕이 신하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호칭을 쓴다는 건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벗으로서 말을 건넨다는 뜻입니다. 1395년 10월 한양 궁궐에서 연회가 열립니다. 정도전이 태조의 무공을 찬양하는 무공곡과 문덕을 찬양하는 문덕곡을 지어 올렸는데 이 노래가 연주되자 이성계가 정도전에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지은 노래니까 당장 일어나서 춤을 춰봐라. 정도전은 바로 일어나 춤을 추었고 이성계는 우솥까지 벗기고 춤을 추게 하며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왕이 개국공신의 우솥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한다. 이건 군신 간의 예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자기 맷자리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닐 때 정도전이 수행을 했습니다. 노년의 왕이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정도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맷자리를 잡으러 다니시는 것을 보니 슬픔을 금치 못하겠나이다. 자리를 가리지 않고 우는 정도전의 성격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무게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성계는 이때 이미 늙었고 정도전도 60에 가까웠습니다. 함주 군막에서 밤새 술을 마시던 42의 낭인과 동북면 사령관이 이제 늙은 왕과 늙은 재상이 되어 맷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시간은 15년. 그 15년 동안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옮기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는 군신이 아니라 동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동지 관계가 이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이성계의 신뢰는 정도전에게 집중되었고 정도전의 권력은 이성계의 신뢰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이성계가 건강하고 왕위에 있는 한 정도전은 안전했지만 이성계가 무너지면 정도전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왕자의 난 당일의 기록은 실록에 남아있지만 이 기록을 쓴 사람이 이방원 측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도전은 이날 남은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군사가 들이닥치자 정도전은 이웃집으로 달아났고 그 집 주인이 배불룩한 사람이 숨었다고 이방원에게 밀고합니다. 그 뒤의 장면에 대해 실록은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목숨을 구걸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해석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 몇 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정도전의 셋째 동생 정도조는 이날 함께 죽었습니다. 정도전의 둘째 아들 정영, 셋째 아들 정유, 막내 아들 정담도 이방원의 군사와 싸우다 이날 전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구걸하는 동안 아들 셋이 칼을 들고 싸우다 죽었다. 이 두 장면이 같은 날 같은 사건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이방원이 1등 개국 공신인 정도전에 대해 나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정도전이 1등 공신이 된 건 말빨이 좋아서이지 실제 재주는 조준과 남은이 다 부렸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몽주와 동급이다.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다. 정도전을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충성은 인정한 겁니다. 이 두 문장 사이의 모순이 이방원이 정도전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도전의 죽음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원훈을 죽였구나. 원훈이라는 말은 가장 으뜸 가는 공신이라는 뜻입니다. 소나무에 실을 새기던 42의 낭인에게 손을 내밀었던 장군이 이제 늙은 왕이 되어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후 이성계는 이방원과 의절합니다. 이방원이 문안을 오면 동생을 죽인 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흥으로 떠나버립니다. 함흥, 정도전을 처음 만났던 그 함주 땅입니다. 15년 전 소나무에 실을 새기던 청년과 밤새 술을 마시던 그 군막이 있던 곳으로 늙은 왕이 돌아간 겁니다. 이성계가 함흥에서 보낸 나날 동안 혹시 그 소나무를 다시 찾아보았을까? 껍질을 벗긴 자리에 남아있었을 정도전의 글씨. 인간 세상의 만남은 잠깐 사이에 지나간 자취되는 것을. 정도전이 죽은 뒤 그의 이름은 조선에서 지워집니다. 역적의 이름은 입에 올릴 수 없었고 그가 쓴 책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도 그대로였습니다. 숭례문, 흥인지문, 돈이문도 정도전이 지은 이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매일 정도전이 이름 붙인 궁궐에서 정사를 보고 정도전이 이름 붙인 성문을 드나들었습니다. 역적의 이름은 지웠지만 역적이 만든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의 진짜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죽었지만 구조는 살아남았으니까요. 정도전의 맏아들 정진은 왕자의 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지방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진은 전라도 수군의 일개 병사로 강등되어 9년간 복무합니다. 역적의 아들이 한반도 남쪽 끝 바닷가에서 노를 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원이 정진을 판나주 목사로 임명합니다. 복권시킨 겁니다. 정도전을 죽인 사람이 정도전의 아들을 복권시킨 겁니다. 그것도 아무 데가 없이. 이 일을 이해하려면 이방원이라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영모가 아니라 종친 모해죄로 처리했습니다. 영모로 몰았다면 삼족을 멸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의 정책 사병역파, 재산견제 시스템, 법전 편찬 이것을 이방원이 전부 가져다 썼습니다. 이방원의 속마음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동은 남아있습니다. 정도전을 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정도전이 설계한 시스템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의 아들을 복권시키고 그 아들은 형조판서까지 올라갑니다. 정진이 세종대에 죽었을 때 세종은 조회를 멈추고 부의를 내렸습니다. 역적의 아들에게 왕이 조의를 표한 겁니다. 정진의 손자인 정문영은 더 놀랍습니다.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해서 세조 때 우의정, 성종 때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역적 정도전의 증손자가 조선의 영의정이 된 겁니다. 이때 대관들이 정문영의 임명에 반대했는데 그 반대 논리가 재미있습니다. 벼슬살이 오래 하는 동안 딱히 칭찬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역적의 후손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못 꺼냈습니다. 이미 선왕들이 복권시켰는데 그걸 뒤집으면 선왕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꼴이 되니까요. 정도전이라는 이름은 금기였지만 정도전의 혈통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봉화정 씨는 조선 500년 내내 가문을 이어왔고 대대로 관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467년이 흐릅니다. 1865년 고종 2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시작합니다.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 270여 년간 폐허였던 경복궁을 다시 짓는 공사.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경복궁을 처음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대왕대비 조씨가 건의합니다. 경복궁을 설계한 공이 있으니 훈봉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도전의 관직이 복원되고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1342년에 태어나 1398년에 죽은 사람의 이름이 1865년에 비로소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지은 건물의 이름 때문에. 경복궁이라는 이름이 467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기에
그 이름을 지은 사람도 결국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제 도입부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 왜 조선에서 가장 먼저 지워졌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정도전은 왕보다 강한 시스템을 만들려 했고 왕이 되려는 사람은 그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도전의 비극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구상이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상 중심 정치, 왕권 견제, 법치 시스템. 이 구상은 조선 건국 6년 만에 무너졌지만 그 뼈대는 경국대전에 스며들었고 조선 500년의 정치 구조를 관통했습니다. 정도전이 죽지 않았다면 조선이 어떤 나라가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왕이 되는 방법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장치를 남겼습니다. 궁궐의 이름에, 성문의 이름에, 법전의 조문에. 그 장치들은 정도전이 죽은 뒤에도 작동했습니다. 이방원도, 세종도, 그 뒤에 어떤 왕도 정도전이 설계한 틀 안에서 통치했습니다. 사람은 지울 수 있지만 구조는 지울 수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전이 삼봉집에 남긴 글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나주 유배 시절 농부와의 대화를 기록한 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농부가 정도전에게 충고를 마치고 이 이상 나를 어지럽게 하지 마시오라며 다시 밭으로 돌아갑니다. 정도전은 그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물러와 탄식을 하였노라. 이 한 줄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의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천민마을의 이름 모를 농부에게서 돌을 발견하고 그 탄식으로부터 나라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사람. 서울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광화문 앞에 잠깐 서보십시오.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은 630년 전에 죽었지만 그 이름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 사람이 만든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고 나면 광화문이라는 세 글자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